방송은 오늘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고요. 특검이 이재용의 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지점에 와 있고요. 한다면 특검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15일께 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갖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최순실이 도와줬다라는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하고요. 선조치 후뇌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사후 매수죄도 아니고 어쩌면 이게 박근혜 탄핵의 첫 번째고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두 번째가 이재용 구속이 상징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용이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2월 탄핵이 좀 물 건너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재용을 재소환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제가 가장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드는 것인데요. 감찰기관들이나 조사기관, 추진기관들이 공정위와 저희가 논란에서도 계속 빠져 있는데요. 국세청입니다. 이 두 곳이 제대로 살아 있었다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1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국내 자금을 빼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자괴감을 드는 공정위입니다. 공정위가 사무관 메모가 적발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양심상, 공무원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걸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를 남긴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 컴퓨터의 메모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역추적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공정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금관리공단 전부 공무원입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의 몸처럼 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온갖 것에 특혜를 삼성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과 관련한 마지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내로 특검은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시킨다라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승마협회장. 예. 이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이에요. 맞아요. 박상진 씨. 예.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황성수예요. 이것만으로도 정황적인 것은 다 답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재 삼성 관계자만 5명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초특급 로펌을 산다 해도요. 이재용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안 하면 저는 법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불 질러야 돼? 네, 전 질러야 된다고 보고 불을 못 지르면 짱돌이라도 투척해야 된다.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특검한테 기대했던 건 최순실과 박근혜 그다음에 그의 일가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정경련이 지원한 수백억 대의 타당성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최소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은 10대 기업까지 총수 정경련 소속된 10대 기업들이 출연금이 800억대가 넘죠.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또는 그 돈이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또는 일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박사모 집회에 얼마의 규모가 투입이 됐는 것인지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환수까지 교두부까지 확보하는 게 특검의 요구사항이었을 겁니다. 국민이. 그런데 이 염원을 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특검이.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을 소환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박근혜가 마지막 지금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박근혜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당신 나오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 당신이 선택해. 그러면 박근혜의 대면 조사에 대한 압박,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한 분위기 확산 이 두 개의 여러 가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마지막 수단을 내걸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신부님 말씀을 보충을 하자면 지난번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재용이 피해자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을 제공할 때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가 있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에서 승마를 통해 갖고 정유라를 지원해라라는 그 암묵적인 권력자의 압박 때문에 특별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한 430억 먼저 던져준 거야. 합병 작업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혜를 돌려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줄 당시에는 지금 있는 합병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달라는 전제라도 준 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승마로 해서 정유라 밀어줘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밀어줬다는 게 그때는 맥힌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시기적으로 돈이 먼저 갔으니까 삼성물산 되고 난 다음에 돈이 갔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연과 관계가 삼각관계라는 거지. 즉 돈은 최순실이한테 정유리한테 갔는데 그 압박은 청와대한테서 받은 거고 자 최순실이를 갖다 주는 돈이 청와대에 주는 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박근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이 세 개 고리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는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돈은 최순실이한테 갔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는 이 삼각관계가 그때는 먹혔기 때문에 불구속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계속해서 나오는 증거와 연관성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 또 이번에 말씀하신 공정위를 비롯한 뭐 각종 그쪽 기관 단체 안에 전부 청와대 압력이 들어갔고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데 최순실이 뒤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게 드러났고 또 이재용이 단순하게 지금의 삼성물산 합병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정권과 최순실하고 관계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청탁을 비롯한 다른 드러나지 않은 청탁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 있어서의 어떤 삼성병원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금 800만 원 벌금 맞고 끝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현 정권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준 것이 정황상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연결고리 최순실과 박근혜를 연결할 수 있는 권력 이동 간의 연결고리를 이제 특검이 박혀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 영장이 신청이 될 거란 얘기죠.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이 박근혜와 단독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통해서 박상진 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요. 박 사장이 최순실을 만나러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또 이재용이 주재로 미래전략실 회의가 또 열려요. 결국은 뇌물죄잖아요.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 법관적은 지금 당연한 뇌물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공여죄 첫 번째와 이재용의 이제 뇌물수수죄가 걸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될 경우 예를 들면 말이죠. 정유라의 도미노 말을 처분하고 비타나부이 30억짜리 사주는 것부터 이게 이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이 크로스로 되고 있냐면 그때 유망주 지금 승마협회에서 어쨌든 유망주 5명을 키우기로 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5명 중에 단 한 놈도 지금 지원 안 한 겁니다. 정유라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가 않고 사회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거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 전 직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200~300명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전 성원이 다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삼성 자체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예. 네. 그 억울하잖아요. 그 김영재 부인 백하나 받아갖고도 뇌물죄로 구속됐는데 돈을 400억을 처발랐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이게 경중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지. 자, 뭐 가벼운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3.1절에 탄핵 반대 총동원령이 내렸다고 해요. 보수단체들이. 그래서 진짜로 100만 명 한번 모아보자. 미치겠다 진짜. 무슨 이게 물론 민주주의라는 게 적수 싸움인 건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카메라의 장난질은 가능해요.
촛불 집회 몇 사람 나온 거 평지에서 찍은 사진과 태극기 들고 나오는 그분들 집회 공중에서 풀샷으로 찍은 사진 보여주면 국민들이 속아요. 엄청 차이가 나나 보다. 제가 3시 때부터 이렇게 시청 앞에 내려가지고 쭉 거슬러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광장에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는데 경찰들이 차벽을 쳤어요. 차벽을 어떻게 쳤냐면 지금 있는 코리아 호텔,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이 있는 그 사거리 앞에까지 차벽을 쳐놓고 거길 텅 비워놓은 거예요. 그 뭔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이 서울 시청광장 쪽으로 아예 올라갈 수 없게 거기를 텅 비워서 얘네들이 차벽을 쳐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전국 각지에 있는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빈 공간에 풀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버스를 중앙일보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이제 회차로가 있어요. 그 회차로를 돌아갔고 거기서 버스를 내리게 하려고 경찰들이 일반 차량 접근은 막고 버스만 들여보내게끔 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준비를 했더라고. 그 제가 아는 그 관공서 첩보원이 말하기를 이 정도 동원하려고 치면 한 100억은 들였을 것 같다고. 우리가 버스 한 대당 자기들이 200만 원 보는데 한 100억은 쏟아본 것 같다고. 오늘 대단할 것 같다고 그랬어. 근데 버스는 동원이 되는데 사람이 안에 안 탔어. 빈 차로 온 거예요? 대부분 그 안에 버스에 자기들 생각했던 만큼 인원은 못 채운 거야.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데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공간은 엄청나게 크게 미리 확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풀어놓은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중에 가갖고는 이게 이제 도로 쳐놨던 차벽을 물리면서 싹 이렇게 그 물 빠져나가서 7시 이후에 정리가 됐는데 얘들이 만일에 날씨만 좋고 사람이 충분히 동원됐 이게 일종의 예행 연습 같아. 말씀하신 3월 1일 날 예행 연습 같아. 그때 가면 진짜로 그런 방식대로 해서 경찰이 미리 보수 집회가 할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야. 세종 이순신 동상 앞에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100만을 모으는 집회를 하겠다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거 유모차 부대보다 훨씬 더 조직적인 어떤 그 인력 동원을 준비하고 있는 퍼포먼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광화문 현판 앞에서 대한문까지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그 중에 실제로 웬만큼 집회를 열리면 광화문 사거리 세월호 천막이 있는 데에서 시청 광장 쪽까지 꽉 차는 게 이쪽 촛불 집회 그렇죠.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딱 중간인 광화문 사거리를 잘라가지고 이쪽한테 떼주겠다고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집회 신고가 양측이 충돌할 수 없도록 한 건 경찰의 뭐 어차피 임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위 박삼모 또는 탄기국이라는 소속 구성원들이 소수라서 굉장히 극렬하게 버텨요. 그리고 뒤에 어쨌든 조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일반 시민들을 폭력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력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통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만 명은 넘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쨌든 관제 데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앙 경우에나 고엽제 전후에나 자유총연맹은 관제 성격이 있어요. 실제로 국가에 지원금을 받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이념적으로는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관제를 동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새누리당과 현 정부, 그러니까 황교안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황교안이 동원된 최대 인원이 3월 1일 날 얼마가 될지 전 그게 더 궁금하다. 모여라. 한번 다 모여봐라. 전국에 있는 박사모 한번 다 모여봐라. 얼마나 되는지 시발. 한번 보자. 만약에 10만 이내다. 그럼 제가 볼 땐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9일 날 헌재가 어쨌든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3월 9일 날. 그렇다고 치면 이게 막바지 압력 수단이거든요. 박사모 입장에서.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총력전을 다해서 친박 중심으로 이 집회를 지금 대거 나가고 있고 지역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3월 1일 날 나가려고. 이건 말이죠. 사회적 소음 상태예요. 소음 정도고 제가 여기서 내키하고 싶어요. 진짜 10만 이상 모이면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정말 저는 못 모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가 다시 기각이 되는 분위기여서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박사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2만 원하고 5만 원 받아도 그냥 내가 받아도 어차피 제 탄핵 될 거야라고 했을 때 나온 어머님들하고 내가 이거 받고 나가면 탄핵 안 되겠는데 이게 위기식을 느끼면 수가 훅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지금 막바지 발악을 하고 있다. 그냥 귀엽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모이는 저 쉴 거다. 그날 바로 3월 1일 날 그 자리에 갈 거다 난. 만약에 10만 안 넘으면 형님 때문에 끝난다. 10만 딱 채워지면 어떡하려고 하지 마. 아니 근데 저는요 뭐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맞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가 어찌 됐든 뭐 50 몇 퍼센트 물론 그건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개입이 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정말 골수 그 친박 으로 찍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한교안이 한 15% 나온다? 뭐 대략 이렇게 또 뭐 그쪽 지지율이 하여튼 뭐 줄고 해서 대략 떨어졌어요. 15% 10에서 15%라고 잡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뀐 이후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화국의 수립까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전부 말살 내지는 무슨 정신 개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있는 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차라리 지금 이참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도 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반대한다. 근데 반대한다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군대여 일어나라서부터 시작해서 막 성족이 나오고 뭐 나오고 아하 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저거로구나라는 것도 다 까발려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무리한 소리를 하는 건지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외한들인지 얼마나 주장의 수준 차이가 나는지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이 광장 안에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이를테면 그냥 새누리당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새누리당이 뭔지 그러니까 그 실체는 무엇인지 뭐 헌재에 또 나중에라도 누구가 만약 반대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왜 반대를 했는지 같은 것들이 다 나와줘야 돼요 이참에.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꿀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 담론을 끌고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가령 뭐 노인 복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를 구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보수 단체 소위 탄기국 소위 박사모 단체가 굉장히 극우성을 보이고 극단적인 폐륜성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노예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새누리당 내의 친박 소수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오히려 제가 말하는 두 개 단체의 폐륜성이 극대화될수록 새누리당이 소멸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 빙고.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켜보자. 그구들이 어떻게 소멸돼 가는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짱돌로 찍어버리고 싶은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고 이게 바로 관전 포인트다. 걱정하지 맞아요. 마시라. 예. 예. 그러니까 이 촛불 정국이 갖고 있는 정치사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선거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지역주의 소멸 그럼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십 년간 한국에 암약해왔던 수구 세력들의 몰락. 그렇죠. 그래서 지금 꽤 좀 생각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선 나와라 차라리.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몇 퍼센트 받는지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아들 건인데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뭐 SNS상에 어떤 논란을 일으켰다. 근데 뭔가 좀 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장제원 의원 아들이 무슨 래퍼 경연대회 같은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본선 나가려고 준비했었나 보죠? 글쎄 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친구다. 예. 라는 건데 지금 얘기가 된 거는 성매매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장제원 의원이 뭘 또 글을 올렸어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도대체 뭔 소린가. 좀
그래서 뭐 음악하면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또 글을 올리고 뭐 그렇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 장제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좀 별개의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나 장제원 의원의 태도는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떤 느낌으로 또 바라봤냐면 장제원 의원이요.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의 주도적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대변인도 맡았었고요. 그리고 청문회 때는 어떤 야당 의원보다 더 야당스러웠던 인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어준 파파이스에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사실상 고정 출연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사실 저는 원래 예전에 장제원 그 이번 국회 때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 장제원이 누구를 떨어뜨리고 들어왔냐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에 문재인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서 배재정 의원 지역구에서 배재정 의원 떨어뜨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선수조 지역구였잖아. 또 거기가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주류로부터 밀려난 장제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탈색을 좀 하죠.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치명적인 타격 입히기 그런 팀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가족들의 SNS 같은 걸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온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듣고 어쨌든 장제훈이라는 사람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우리 쪽으로 와서 비슷하게 우리 쪽 편에 서서 탄핵을 주도한 거 보고 역시 좀 보통 놈이 아니라 비상한 놈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야권에 있었다면 이 말빨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실제 앞에서 보니까 저한테 한번 그 백남기 어르신 청문회 때 공격했잖아요. 저를. 제 입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장제원 의원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 굉장히 지금 탄핵 정국의 선동적인 그리고 우호적인 탄핵 정국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해와서 좀 저도 좀 내심 우호적인 편은 있었으나 어쨌든 탄핵을 주도한 새누리당 내의 구성원들, 새누리당 내 구성원들의 바른정당 소속들, 특히 그 다음에 이런 의원들을 누군가가 지금 죽이기 위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의혹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작은 사건들이 대두되기가 어렵거든요. 새누리당 친박들은 지들이 성매매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저도 이제 바른정당도 바로 소멸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저희 촛불혁명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쨌든 그냥 사과하고 당에서 맡은 직책들을 내려놓지 않아도 될 사건입니다. 국민적 정서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이 터졌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니네들도 책임이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이런 그 자제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물러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지지도도 맞아요. 후보도 못 올라가죠. 당 지지도로 지금 정의당한테까지 밀리더만. 네, 이런 식으로 대선 치렀다가는 그 본전도 못 찾아요 지금. 아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장제원 의원이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근데 저는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래퍼인 장용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조건 만남이라고 얘기되는 성매매를 이제 뭐 했었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뭐 해명인지 사과인지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무슨 용준이를 많이 아프게 한 것 같다는 둥, 내가 뭔가 용준이가 이 아픔을 딛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뭐 아버지로서 다 잘 노력을 하겠다는 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좀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아픔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안 자체가 성매매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아들의 과오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픔이니 뭐니 하는 말로 두루뭉술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가 뭔가 당했다 라는 식의
이해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성매매는 큰 범죄인 건 맞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래퍼와 관련해서 모략이 있는 것 같다고 사회적 의제로 던진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정당화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장제원 의원의 태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쪽 부류 새누리당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럼요. 나름대로 네. 민주적이라고 해서 튀쳐나오는 사람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바른정당이 이 사람들의 세를 약화시키고 법여건 하나 모아야 되는 집단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지만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냥 사실 알고 보면 이 친구 장용준 이 친구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텔레비 몇 번 나온 엠넷에 예, 이제 래퍼로 오디션에 나왔죠. 잠깐 나왔다 그래서 막 팔로워가 수십만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려면 그것을 캡처한 사람이든 그것을 확대시킨 사람이든 거기에 분명히 작업 세력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년생이면 몇 살이야? 17살, 18살밖에 안 된 친구가 SNS에 그 올렸던 그 말 확실한 그 의미도 아니긴 하지만 마치 그거를 은유한 듯한 류의 얘기로 해갖고 이렇게 불거져 버린 거는 사실은 이게 아들이 피해자인 거야. 아빠가 유명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트윗이 이렇게 사회적 반향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아들 인생 조진 거야. 이게 아들 원망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빠가. 잘못 가르치긴 했다만 정치인들은요. 우리 옛날에 정봉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아버지들이 정치한답시고 자식들 막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 얘 다니는 국제학교가 세인트폴이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학비가 6,300만 원이야. 잘 가르쳤네. 박근혜는 지금 기각이 목적이 아닙니다.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사회적 파장은 있지만 기각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딜레이예요. 그냥 딜레이를 해서 7인 체제를 이제 일단은 만들자. 그러니까 7인 체제로까지 가자.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를 가면 7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박한철 그 사람이 나가면서는 신속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행으로 들어온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신속이란 말이 없단 말이야. 정확 이런 말이 대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 신속이라고 이야기를 한 박한철 소장이 7인 체제가 되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라는 말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7인 체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정당성에 흠집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7인 체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한 명만 유고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 B, C 등등도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명을 어떻게든 구워 삶으면 기각이 될 텐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7인 체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당성에 흠집을 내면서 한 명을 뭔가 뭐 신변에 어떤 이상이 약간 생기게끔 해가지고 한없이 딜레이 시키는 방식으로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 방송이 지난 있고 나서 헌재가 어쨌든 로드맵을 국민한테 밝힌 게 있어서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연기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재가 단호하게 이정미 대행이 22일까지 16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후 변론서를 23일까지 양측에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23일 날 최후 변론서를 받고 28일 해봐야 이번 달이 28일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이 5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9일 날 발표를 하려면 적어도 초안문은 3일 날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7일 일주일 만에 3번의 이상의 평의회를 걸쳐야 되거든요. 이게 평의회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8명의 재판관들 의견을 다 들어야 돼. 너는 무슨 의견이니? 너 무슨 의견이야? 그 사고 의견은 또 교환해야 되고 찬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최후 판결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정미 대행이 쓰지 않아요. 그분이 초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지난하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강하게 경고했던 것처럼 23일 이전에 만약에 대통령 박근혜 씨가 헌재에 나오지 않거나 어쨌든 서면을 제출 안 하면 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이요, 그냥. 네, 더 이상 그런데 이 변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23일 날 변론서를 내지 않고 변호사가 전면 보이콧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이콧을 한 다음 하면서 박근혜가 28일 날 내 나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이 변수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바로 재판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23일까지 니네들 충분하게 줬는데 안 냈기 때문에 진행하겠다 이러면 끝 하고 말아버리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박근혜 측에서는 그렇게 판결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소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새누리당이 10% 정도의 유지를 갖고 차후에 재기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교두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과 박근혜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그냥 탄핵 기각을 하고 연기해서 기각을 하고 4월에 사퇴할게 약속할게 그리고 6월에 대선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야당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걔네들이 뭐 대선 후보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에 살아남을 기회를 최소한 잡고자 하는 몸부림이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든 탄핵을 안 당하고 끝을 내는 그게 방식으로. 최선인데 당하더라도 우리 조직은 살려놓자 10% 정도는. 적어도 다음에 재기를 노릴 수 있는 지지층은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그러려면 헌재를 종북으로 몰거나 극단적으로 몰아놔야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나 나갈게 라고 했어요. 근데 됐어. 늦었어. 그만 끝.라고 하고 넌 탄핵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워 잘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저쪽에서 마지막 말도 안 듣고 내린 탄핵은 의미 없어 라는 식으로 정당성에 계속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정미와 박한철의 워딩이 다르다. 이정미의 워딩이 다른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신석이란 말은 누가 봐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빨리 가자는 의미로 들리지만 박한철은 국민의 염원을 빨리 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정미마저도 신석을 이야기하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공정성 이야기를 먼저 담을 쳐놓고 그러니까 맞아요. 박한철이 사실은 어떤 탄핵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국민들이 진짜 막 주말이 아니고 매일 100만 명씩 나왔다고 하면 박한철 이민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동력이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뒷말 안 나오게 하려고 공정성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증인도 한 8명 받아주고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박근혜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탄핵 기각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딜레이 시켜서 임기 끝까지 가보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박근혜가 나원의 만회로도 또다시 그 말장난 비슷하게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빡이 돌아버리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못 잡는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못 받아줘서 이정미도 끝나버리고 그 딜레이로 간다고 하면 진짜로 헌법재판소는 벼락 맞는다. 네, 그건 뭐 폐지 기로에 서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정미가 박한철 소장하고는 다르게 엄격성과 공정성을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 방송에서 이제 공정성의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말한 걸 비로 보면 공정성은 변론의 공정성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은 이정미 재판관 대행은 이런 겁니다. 공정성 충분하게 보장했다. 더 이상 공정성 얘기하지 마. 23일 공정성 얘기하려면 23일 이전에 씨발. 이렇게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씨발이라고는 안 했겠지. 그러니까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고영태 변론 받아주지 않아 버렸어. 오지 마. 그냥 공정성 이미 다 확보됐으니까 네 할 얘기 다 했잖아. 다 내가 봐줄 만큼 다 봐줬어. 이렇게 던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헌재는 추가로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인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지금 마지막 카드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청와대 측 그 변호인 대표로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이게 원래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장에는 그 낙마를 했던 인물을 대리인으로 오늘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동업자를 불러들인 거지. 전관을 불러들여서 아마 마지막 딜을 통해 가지고 얘의 어떤 인맥 관계나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로 한번 쑤셔보려고 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이거마저도 그냥 쓸데없는 시도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말로는 13일 날 뭐 인용을 하고 이미 이제 이달 25일 이후부터는 실제로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13일 아니면 20일쯤에는 어느 정도 인용 및 발표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제는. 예.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미치겠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 인용이 안 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고 있고 탄핵은 인용은 된다고 보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기각이 아니라 딜레이가 그러니까 난 그걸 된다면, 걱정하는 거예요. 3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7인 체제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러면 그때가 생각하시고요. 아니 난 뭐 생각을 해봤지 또.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후배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해줘요. 앞에 있을 고민 미리 땡겨서 하지 마라. 머리 아프게 오늘에 충실하다 보면 미래는 항상 다가온다. 아까 용어는 좀 잘못됐는데 우리 송 작가님이 변호인단은 아니고 대리인단에 지금 뭐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였던 사람은 그 당시 헌재 재판관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그쪽에 인맥이 있는 거예요. 전관이지. 그지 전관 데려다가 한번 써보겠다는 건데 아무 의미였고요. 국민들 박근혜 정권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그 시점에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이에요. 어떤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더 골 때린 상황 만들어지는 거니. 지금 박근혜 게이트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 낙마했던 그 정도로 도덕성 떨어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도움 안 되는 짓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딜레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와서 그것만 살짝 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차은택이 2014년에 골프 회동을 했는데 우병우 장모가 최순실을 깍듯하게 의존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우병우의 장모는 김장자 씨, 이 사람은 77세예요. 그리고 최순실은 올해 나이로 61세입니다. 무려 16살 차이 나는 최순실이 김장자에게 의존을 받았다. 그 일종의 이제 우병우와 최순실과의 관계를 모른다고 계속 발뺌해 왔잖아요.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몰랐을 리가 있냐 하면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 인물들이 다 나오나요. 최순실과 김장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같이 배석했던데 고영태도 들어 있었고 또 거기에 지금은 조금 시야에서 사라진 차은택까지 들어있는데 최근에 그 고영태 발언 중에 당신 최순실 씨랑 내연 관계라면서 그러니까 내연 관계면 나한테 정확하게 증거를 내놔봐라. 근데 그런 증거도 없이 나를 내연 관계로 의심한다고 치면 내가 진짜 차은택이처럼 잘 나가고 해먹을 거 다 해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 그런 거 해먹은 거 없지 않냐. 차은택은 내연 관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라는 식으로 해서 차은택이 누군가의 내연 관계였다라는 걸 은밀히 던지는 듯한 디스를 했단 말이야. 난 그 순간 굉장히 머릿속에 철퇴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 누구의 내연 관계였을까? 뭐 너무 그쪽으로 가시는 건 좀 그렇고요. 나는 왠지 알아들었어. 나는 이 치정 드라마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 이 드라마. 그래서 이 안에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이 모든 틀 안에서 등장인물의 등장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결정하잖아. 최순실이 당연히 이 모든 사태의 주인공이야. 어딜 가서도 주빈으로 대접받고 역할하고 녹취록이 됐던 증거가 자료가 나오던 뭐든지 그 중심 안에서 안 빠지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최순실이 휘둘렀던 권력의 중심, 거느렸던 사람들의 중심의 그 비중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졌던 것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둘이 그 김장자하고 최순실의 연결 관계를 파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김장자와 최순득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장시호 씨가 뭐 1,600억대 뭐 결혼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 신문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재산 형성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제 요만큼 털렸는데 최순득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거냐? 최순득 씨 남편이 우리나라 사채 시장에 제일 큰 손이라는데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증권가 찌라시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치면 이제 최순득과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장자와 두 자매 사이의 재산 관계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와 최태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소스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3년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병우가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에 최태민 이하에 같이 그룹핑을 갖고 있었던 어쨌든 그 패밀리들이 2개 팀으로 나누어서 14년 기흥 CC 라운드 리그전을 했다는 거죠. 장모와 그다음에 최순실과 그다음에 차은택 그다음에 2대 관계자니까 2대 뭐 확장급 되겠죠. 그다음에 고영태도 들어가 있고 또 고영태 지인이 하나 있었고 추가로 발견된 게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정치권의 김 회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2개 팀으로 나누어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예, 밝혀졌다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최순실과 김장자, 차은택, 이대 관계자 고영태 지인 등 그다음에 아직 정치권에 밝혀지는 김 회장 등 누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밝히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우병우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바로 각종 최순실 패밀리들의 이권을 위한 회동이 아니었느냐 그 증거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여서 우병우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우병우도 이제 곧 구속이 되려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특검이 결국 우병우를 정조준해서 지금 발표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병우 차명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이게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면은 이거는 바로 실제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흘린 것만 해도 너 소환 오면 너는 이제 바로 가는 거야라는 예고편을 던졌다는 걸로 봐질 수 있고 그 차명 계좌가 누구하고 연결된 어떤 계좌이냐라는 내용을 안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좌가 예를 들어 뭐 기업권이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어디서든지 연결되는 순간 우병우 폭탄의 내관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다. 1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지금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로 들어가 있고 우병우를 엮어야겠는데 뭔가 직접적인 거 넣고 간접적인 것만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기 사위는 그 당시 비선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최순실이 조종하고 있는 박근혜 밑에 그 민정수석실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모가 최순실을 의전할 때는 그 사람이 골프장에 나타나면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젊은 것이지 사실 김장자 입장에서 보면 15살인가 어리다고. 근데 굽신굽신하고 모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우병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지 결혼식 때도 왔다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병우는 청문회 때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최순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에 이제 반증해서 나오는 거고 어차피 지금 우병우는 구속을 면치 못해요. 그냥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게 지금 문체부 직원의 증언이 나와 버렸는데 지금 심지어 어떻게 세월호에 대한 생각합니까? 것만 있습니다. 당연히 우병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우병우가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뭐냐면 바로 우병우를 구속시키려면 저는 특검이 연장돼야만 가능하겠다. 만약에 특검이 연장하지 않으면 뭐 팔선년이 누구니 걔네들 수사도 못 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특검 기간이 끝나고 대검찰청으로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과연 우병우 사단을 피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병우는 지금 빠져나갈 길은 다 갖고 있어요. 다 있어서 우병우 그 사단이 포진되어 있는 그럼요, 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반드시 특검에서 구속돼야 됩니다. 이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황교안이 이 특검을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키를 마치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종의 쪼를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형식상에 사인만 해라. 그걸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황교안은 정말 밉살스럽더구만요.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식이야. 딱 욕을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비열하고 음흉한 속내를 이렇게 딱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아직 20일이나 남았는데 왜 그러냐는 둥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거까지를 포함해서 황교안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정치권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난 그것도 되게 답답하단 말이죠. 황교안 별명이 신종 기름장어잖아요. 저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데 각종 국회의원들이 대선 출마할 겁니까 하는데 전혀 다른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잖아. 그 황교안은 내가 보기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대선을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모호성을 계속 줌으로써 자기가 일단 화살을 맞아주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와요. 아니 네.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 사항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같은 야당이 만약에 황교안이 연장 안 하면 법으로 연장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정당에서는 바로 황교안이 탄핵 결의안을 발의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하면 황교안은 짱돌 맞을 수밖에 없다. 걔가 어차피 황교안은 데리고 못 나갑니다. 예, 그냥 꽃놀이패로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안 나간다고 보면 특검이라도 연장해야 본인의 죄가 상쇄돼요. 만약에 특검을 연장 안 하면 본인한테 죄가 묻게 돼요, 국민이. 그나마 지금 11%라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지해 준 것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피의자로 곧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보이면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황교안은 반드시 특검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여튼 뉴스타파에서 추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로골퍼 한 사람이 우병우, 최순실과 함께 기흥CC에서 여러 번 라운드를 했다라고 직접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 된 직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 청문회 나와서 나 본 적 없다 모른다 이 우병우의 거짓말은 정말 알짱 개구라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죠. 자, 짧게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화해와 치유재단 통해 가지고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그 할머니들을 설득하고 각계격파를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윤병세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생존자 40분 중에서 34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밝혔어요. 합의를 강요한 거죠. 흔히 말해서 1억 원씩 지어주는 형태의 합의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그 중에는 본인도 모르는데 조카가 가서 합의를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쩌면 이렇게 국민적으로 공분이 쌓여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가 의심한 대로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네요. 화해치유재단의 관계자들이 할머님들을 만나서 돈을 놔두고 가버린대요, 침대. 현금을? 그냥 주고 야, 가버린대요. 야 그렇게 주면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 그다음에 이 사인을 하실 수 없는 기력 없는 손을 끌어다가 이렇게 긁어놓고 돈 놔두고 가버린대요. 수령증 그게 써준 지금 거네? 합의라는 거죠. 그게 환장하는 일입니다 지금. 윤병수의 이 사람도 사실 특검이 수사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정권 바뀌고 나서 반드시 구속돼야 할 자죠. 네. 그리고 최대한 지금 빨리 잘라내야 돼요. 오늘도 이 인간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올해 말에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메티스 오고 가자마자 바로 얼마 안 됐잖아. 바로 이따위 발표를 이 시국에 관계없이 막 던져놓고 있는 거야. 속이 빤히 보이게. 아니 근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국이 75% 내고 있는데 여기서 90% 내라는 건가? 100% 내라는 거지. 추가로 더 늘려가지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병세와 박근혜 그다음에 국내 친일 2, 3세대 후손들 그다음에 누라이토 중심으로 한 일본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가 공고하게 돼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곰피디가 탄핵당하고 탄핵당해서 직무정지가 됐는데 신비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좋은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세 날이 다 지금 탄핵당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되지. 지가 무슨 낯짝으로 건방진 새끼가 국방비 부담금을 왜 지가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지. 지가 하더라도. 한민구하고 윤병세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예, 뭔가 있습니다. 꼭 해내야 되는 미션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미션을 국내에서 받은 게 아니라 국외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이 또 국방비리를 수사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윤병세는요 단순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뭐 합의를 뭐 이렇게 받아줬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뭐라고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지금 지랄이야. 뭐래냐면 이게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거래. 예? 10억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근데 책임이 글쎄 정치적 책임이냐, 뭐 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거다 이러면서 이건 일본 정부가 100% 출자를 해서 만든 재단이고 그래서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대단한 성과라는 거예요. 이 성과를 왜 몰라주냐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는 대단한 성과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억지로 돈을 물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윤병세가 지가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도 긴급 안보리 회의 개최 요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선제 타격론도 지지하고 뭐 이런 네가 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정말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자가 그때 당시에 그 사드 문제에 관련해 갖고 발표가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딱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쇼핑하고 싶다는 바로 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네,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복을 고르고 있었다라는 아이고, 알리바이를 이렇게 막 찍혀서 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대요. 역대 어느 정부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만큼 어려운 난제를 이뤘대. 예. 위안부 합의가. 저는 열받은 게 뭐냐, 미국에서 국방비 재협상하자 말도 안 했는데 응. 윤병세가 미리 올해 안에 해야 된다. 이런 네. 개 같은 소리를 미리 하는 거,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거든. 그러니까. 친미 사대주의. 뭐 노예 꼭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노예 근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미션이 뭔가 있다. 있는 거죠. 식민지의 장관으로서 정말 열과성을 다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뭐. 식민지 그여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돈으로 다 해결해야 미션이 있다고 된다니까. 미션이. 그러니까 저쪽으로부터 미션을 그렇지. 받았다. 아니 얘들이 무슨 미쳤다고 다 끝난 정권 장관 임기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놈들인데 얘네들이 입장에서 미쳤다고 총대를 매요. 뭔가 지도 받아 처박은 게 있고 그렇게밖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션 클리어를 해야 그렇지. 자기가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그렇지. 안 그러면 저쪽한테 돈을 물어주거나 처맞게 된다라는 예. 거구나. 정권이 바뀌면요. 검찰은 한민구하고 윤병세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를 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저는 구속보다 짱돌로 조사버린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야지. 이 돈을 캐야지. 어떻게 된 건지.